안녕하세요. 여기는 심야낭독회 별밤 산책. 저는 여러분의 별밤 산책지기 임예은입니다. 무더위가 한창인데 여러분 시원한 하루 보내고 계실까요? 고민이 많을 때면 또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러 오늘도 새로운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황은경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인으로 혼자 딸을 키우고 있어요. 요새 저에 대한 정체성, 양육과 교육, 딸의 집 장만, 또 직장까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딸과 함께 잘 살기 위한 고민이 많다 보니 주위 분들이 우선 엄마인 제가 행복해야 딸도 행복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챙기고 돌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민지 어머니 황은경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겠죠. 은경님께는 특별히 책 2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와 오늘 내 마음은 명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책,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워낙 유명한 베스트셀러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자인 로버트 풀겁은 1937년생으로 올해 86세입니다. 그는 20여 년간 교회에서 목사로 있으며 삶의 진리에 대해서 글을 써왔는데요. 유치원에서 배운 교훈들의 중요성을 담은 그의 에세이들은 기업에서 읽히고 또 미국 유명 칼럼에도 등장하는 등 독자층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한 출판사의 제의로 그의 나이 51세에 그동안 썼던 글들을 모아 책을 펴내게 됐답니다. 저자는 특유의 따뜻하고 또 유머러스한 어조로 산다는 것의 경이로움과 기쁨을 독자들에게 잘 전달해 주었는데요. 인생의 지혜는 상아탑 꼭대기가 아닌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다고 외치는 그럼 우리도 유치원의 가르침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낭독 듣겠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 이 글을 쓰는 나는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고 유치원에 다닌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다. 지금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일까? 유치원의 가르침은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하다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해야 옳다. 이 글은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교실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던졌을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왜 학교에 가야 하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문명인을 만들기 위해, 즉 인간 사회의 기본 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우리는 어릴 때 집을 떠나 학교라는 세상으로 간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 사회가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가는 것은 법이다. 학교에서 우리는 문명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배운다. 학교에서는 이를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6살짜리 꼬마에게 지구가 보유한 자원을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으면 인간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완벽하게 맞는 말이지만 아이는 여기에 쓰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르게 설명해준다. 아이들은 20명 있는데 공은 5개, 화판은 4개, 블록은 3세트, 기니피그는 2마리,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단다. 그러니 나누어 써야 공평하지? 이와 마찬가지로 6살짜리 꼬마에게 폭력은 개인과 개인 간,
혹은 사회와 사회 간의 건설적인 상호작용에 해가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라고 말하면 아이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을 때리지 말라 하는 학교 규칙이 학교 밖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해주면 알아듣는다. 그래도 아이가 친구를 때릴 때가 있다. 이런 때를 대비해 아이에게 사람을 때리지 말라 하는 규칙이 무엇이든 나누어 갖고 공정하게 행동하라 라는 규칙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사람들은 남을 때리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나누어 주지도 않고 공정하게 대하지도 않는다고 말이다. 6살짜리 꼬마에게 환경오염과 환경파괴의 대가나 결과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바로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고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제 것이 아닌 물건은 가져가지 말라는 가르침을 잊었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역사는 철학과 정치 이론보다 질병을 이해할 때 더 잘 알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맞다. 이 말은 기본적인 위생을 두고 한 말이다.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듯 손에 묻는 때를 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화장실을 쓰고 난 뒤에는 물을 내리고 손을 씻으라고 가르치면 충분하다. 학교에 가면 아이는 첫날부터 이해하기 쉬운 말로 사회와 문화에 대해 배운다. 선생님은 간단한 규칙이라며 가르쳐주지만 사실 이것들은 인간이 힘겹게 싸워 얻어낸 온갖 시험을 거친 인간 행위의 규범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다. 아이들은 규칙을 배운 뒤 곧 실습을 하게 된다. 학교가 매일 배운 것을 연습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이것은 인류가 아주 어렵게 알아낸 사실이다.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고 교실에서나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다. 나는 가끔 사람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잘 모른다는 사실에 놀란다. 목사로 일하던 시절 사람들이 찾아와 이런 말을 하면 늘 당황스러웠다. 방금 전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가 저더러 시한부 인생이랍니다. 나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뭐라고요? 그걸 몰랐습니까? 나이도 적지 않은데 그 말을 들으려고 의사한테 돈까지 냈단 말입니까? 유치원에서 작은 컵에 솜과 물과 씨앗을 담아놓고 기다리던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컵 속에서 생명이 태어난 것은 기억합니까? 뿌리가 나오고 새싹이 돋았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식물은 죽었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삶은 짧습니다. 그날 자고 있었나요? 아니면 아파서 학교에 안 가고 집에 있었나요? 끝내 그렇게 말은 못하고 생각만 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살자는 것이다. 삶과 죽음을 줄여서 생사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듯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것, 하나의 짧은 사건임을 잊지 말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또 하나 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는 가족, 친구, 동반자, 동호회, 교회 모임 등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밖에 나가서는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이라 하는 유치원의 가르침은 살아가는 내내 필요한 말이다. 바깥 세상에서의 삶은 위험하고 외롭다.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사람은 늘 함께여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 다시 배우게 된다.
강의, 백과사전, 성경, 회사 규칙, 법, 설교, 참고서 등 훨씬 복잡한 모습으로 말이다. 이렇게 생은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제대로 아는지 실천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한다. 우리는 살면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의 문제에 부딪힌다. 그럴 때마다 아주 어린 시절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세심하게 가르쳐주던 그 방으로 들어간다. 물론 그때 배운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때 배운 기본적인 것을 체득하지 못했다면 개인과 사회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반대로 기본적인 것을 잘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하고 있다면 인생에서 알아야 할 나머지 것들에 튼튼한 토대가 쌓이는 셈이다. 지금까지 유치원의 가르침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다. 신조는 변하지 않았다. 65의 나이에도 나는 이 신조를 믿는다.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는 1997년에 세상을 떠났다. 아래 글은 20년 전에 쓴 것이다. 이제는 색이 바랜 주제인데다 오래전 일이고 희미한 기억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새 원고에서 뺐다. 그런데 왜 여기에 실렸느냐고 묻고 싶을 것이다. 삭제 파일에서 이 글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다.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리고 이 글이 테레사 수녀에 대한 글이라기보다 자기 이익과 희생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그림을 깨달았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또 우리를 염려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오랫동안 내 마음의 평화를 심하게 방해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나를 모르면서도 계속 내 일에 끼어든다. 우리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그 사람은 할머니인데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자란 알바니아인이며 인도에서 가난하게 사는 가톨릭 수녀다. 나는 인구 조절, 세계와 교회 속 여성의 지위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수녀와 의견이 다르다. 그리고 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수녀의 순진한 주장이 지겹다. 신을 대신해 말한다는 사람들은 득보다 해가 될 때가 더 많다. 테레사 수녀와 수녀의 추종자들을 보면 미칠 것 같았다. 아주 독실한 척하면서 독선적인 사람들로 보였다. 수녀의 이름을 듣거나 글을 보거나 얼굴만 봐도 화가 났다. 수녀에 대해 말도 하기 싫었다. 도대체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의 작업실에는 세면대가 있고 세면대 위에는 거울이 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다듬고 거울 속에 나를 본다. 거울 옆에는 이 문제 많은 노수녀의 사진이 걸려 있다. 거울 속에 나를 볼 때마다 수녀의 얼굴도 보게 된다. 나는 그 얼굴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본다. 그리고 내가 본 것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이해한다. 나는 내 마음에서도 내 삶에서도 테레사 수녀를 지울 수 없다. 그 사진은 1980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찍었다.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다.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빛바랜 사리를 걸치고 낡은 샌들을 신은 작고 구부정한 여인이 왕에게 상을 받았다. 다이너마이트 발명가의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재단에서 주는 상이었다. 여인은 벨벳과 금과 수정이 반짝거리는 홀에서 정장에 검은 타이를 메고 우아한 제복을 입은 귀족과 유명인들에게 둘러싸였다. 전 세계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다. 그 한가운데에 사리를 걸치고 샌들을 신은 작은 노수녀가 있었다. 테레사 수녀였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의 하인이었던 그녀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었다. 테레사 수녀는 노벨상이 있은 이래 가장 오랫동안 기립박수를 받았다. 어떤 대통령도, 왕도, 장군도, 과학자도, 교황도, 은행가도, 상인도, 독점 기업도, 석유 회사도, 아랍의 지도자도 수녀만큼 강력한 힘은 갖고 있지 못하다. 테레사 수녀의 무기는 세상의 악에 대항하는 무적의 무기, 바로 보살피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테레사 수녀만큼 부자도 없다. 그녀의 재산은 영원한 재산인 자비로운 정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테레사 수녀가 한 대로 하지도 수녀의 방식을 따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무대에 서 있는 수녀는 내게 용기를 준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감히 얘기할 용기를 말이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몇 년 뒤 뭄바이의 오베로이 타워즈 호텔에서 물리학자들과 종교적 신비주의자들의 회의에 참가했을 때였다. 홀 뒷문 근처에 서 있던 나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음을 느꼈다. 테레사 수녀가 혼자서 거기 있었다. 회의에 초대받아 강연을 하러 온 것이다. 수녀는 연단에 올라가 회의의 주제를 지적 탐구에서 도덕적 행동으로 바꾸어 놓았다. 경외심에 가득 차 지켜보는 청중에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큰 일은 못합니다.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삶과 신앙 사이의 모순은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개인의 무력함 때문에 좌절하고 이와 맞붙어 씨름하는 동안 수녀는 바로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내가 더 많은 힘과 자원을 바라고 있을 때 테레사 수녀는 자신이 가진 힘과 자원을 사용해 그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간디도 그녀를 좋아했을 것이다. 간디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과 습관이 있었으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 테레사 수녀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큰 영감을 주었다. 지금도 그렇다. 내게는 없고 수녀에게는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만약 세상에 참으로 평화와 선의가 있다면 그것은 테레사 수녀 같은 여성들 덕분일 것이다. 올겨울 수백만 명의 여성이 세계 곳곳의 거리에서 행진하는 것을 보면서 평화는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실천하고 주는 것이며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지금 가진 것으로 시작해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물론 테레사 수녀는 세상을 떠나고 없다. 가고 없기에 이 글을 뺐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자기 이익과 희생 사이에서 갈등함으로 이 글을 빼야 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테레사 수녀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녀가 지향했던 것은 진부하지도 않고 빛바래지도 않았다. 그것은 계속 도전으로 살아남아 있다. 하지만 이제 그녀 안에는 없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다.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 흔히 사람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어느 날 오후 내가 들은 말은 온통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너 그 옷 입고 집 밖으로 나가면 엄마한테 죽을 줄 알아? 초과 근무는 살인이야.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 팔 아파 죽겠어. 잘해봐. 죽여주게 재밌게 해줘. 이런 말이 나의 더듬이에 감지된 까닭은 얼마 전에 죽었다 살아난 체험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일 것이다. 내과 의사인 친구는 잠시 죽어서 다른 세상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수술을 받다가 심장이 잠시 멎었다 되살아났다.
친구는 요즘 그 체험에 심취해 있으며 과연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고심하고 있다. 그 사건이 끼친 영향은 아주 컸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질 높은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이제 일에 쫓기거나 서두르며 살지 않는다. 인생을 도로를 달리는 일로 비유하자면 빠른 차선에서 느린 차선으로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친구의 아내는 죽음을 맛본 것이 남편의 삶을 훨씬 좋게 만들었다고 한다. 여러분은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는가? 나는 있다. 최근 들어 몇 번 있다. 내과 의사 친구 정도는 아니지만 그 체험은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올 여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에서 운전하던 중 뒷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길가에 잠시 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몸을 뻗어 문을 닫았다. 이렇게 하는데 15초 정도 걸렸다. 다시 달리는데 모퉁이가 나왔다. 모퉁이를 도니 작은 스포츠카가 사거리에서 마주오던 트레일러 트럭과 부딪힌 사고가 나 있었다. 충돌이 아주 심했는지 스포츠카는 트럭 밑에 처박혔고 차의 지붕이 떨어져 나간 채 운전자도 튕겨나간 상태였다. 뒷문을 닫으려고 몇 초 동안 멈추지 않았다면 나 역시 이 치명적인 사고의 일부분이 되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네바다를 지날 때는 대형 유조차가 모퉁이길에서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해서 내 차선으로 넘어와 뒤집힌 사고를 보았다. 나는 사고가 나고 1분 뒤 그 지점을 지나게 되었다. 바로 전에 들른 주유소에서 유리창을 닦느라 지체하지 않았다면 초고속으로 달리던 유조차와 정면으로 부딪혔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한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죽음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을 또다시 깨달았을 뿐이다. 2차선 고속도로에서 시속 55마일로 평온하게 달리고 있어도 사실 마주오는 수백 대의 차들과의 거리는 1m밖에 안 된다. 어떤 때는 더 좁다. 나나 그들이 핸들을 조금만 잘못 돌려도 내 삶은 그것으로 끝이다. 어떠셨나요?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치게 되는 공감의 시간이 되셨을까요? 저자는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할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실천하면 되겠죠?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전하는 두 번째 책은 오늘 내 마음은 명상입니다. 저자 아리미스 고키는 일본의 심리학 박사로 수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셀프 컴패션이라는 관점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어두운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법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명상. 셀프 컴패션으로 나를 안아주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근면한 국민성으로 유명하다. 정시에 출근해 온종일 분주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부지런함은 근면성이라는 퍼스널리티 특성이 특징인데 근면성이 높은 사람은 업무 성과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인과 일본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근면함이 아니라 신경증 경향의 퍼스널리티이다. 신경증 경향은 불안, 공포, 분노 등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 환경이 어떻든 평가가 좋지 않으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업무에 신중히 임할 뿐더러
부정적인 평가가 두려워 요구받은 것 이상으로 치밀하게 일하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이렇게 목숨 걸고 일하는 민족은 드물다. 아마도 한국인과 일본인의 업무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들은 업무에서 자기 희생적 자세를 보인다. 자기 희생이란 자신의 욕구와 개인적 상황은 제쳐놓고 회사에 헌신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를테면 나에 대한 배려는 무시한 채 상사나 동료, 회사를 최우선으로 배려해 성과를 올리는 격이다. 학교나 가정에서 아이에게 늘 감사하라고 가르치곤 하는데 누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보답하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인해 회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어느새 나에 대한 배려가 사라져도 무감각해지며 자기 희생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남을 도우면 기분이 좋아지고 평소보다 더 노력하게 되며 주위 사람과 유대감이 깊어지는 측면도 있다. 회사 측에서도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안간힘을 써서 회사를 위해 일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임무가 주어진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에서 살고 있다. 자기 희생이 고통은 아니라고 믿어버린 것일 수도 있겠다. 설령 타인이나 회사를 위한 노력을 고통스럽게 느낄지라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거나 힘들어하다니 난 아직 멀었어. 쓸모없는 인간이야 같은 자기 비판적 생각에 빠질 수 있다. 기업에서도 번아웃 증후군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악덕 기업이 여전히 생존할 정도로 자기 희생이 만연하는 모습이 현 실태이다. 이런 문화일수록 좋든 나쁘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고통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셀프 컴패션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쯤에서 간단한 연습을 통해 컴패션의 감정을 느껴보도록 하자. 이 책의 모든 연습 과정에는 눈을 감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소개된 방법을 모두 읽은 다음 연습을 시작해야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셀프 명상 1. 나를 안아주다. 나를 안아본 적이 있는가? 이 연습에서는 양팔을 교차해 살포시 자신을 감싸 안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본다. 몸으로 하는 동작이니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시도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1. 2, 3회 정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쉰다. 2. 내가 좋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한다. 이미지가 그려졌다면 잠시 그 감각을 음미한다. 3.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전하자. 나를 꽉 안아본다. 잠시 눈을 감고 느껴보는 것도 좋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자. 4. 자신을 아는 채로 내가 좋아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에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상상한다. 마음속으로 오늘 멋진 하루가 되길, 무사히 지내길 등의 바람을 마음속으로 빌어보자. 내가 바라는 바를 나의 언어로 소리내지 않고 기원해본다.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일어나는 감정을 마음에 새겨둔다.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몸을 쓰다듬기만 해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것이다. 내가 나에게 안겨본 소감은 어떠했는가? 행복을 빌었을 때 내 마음과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떤 감각이든 괜찮다. 기억나는 부분만이라도 그 느낌을 살펴보자. 만약 따뜻함, 배려,
애정과 같은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그것이 컴패션이다. 여기서는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셀프 컴패션이라고 부른다. 이 연습으로 느끼는 감상에 정답은 없다. 행복을 느껴도 좋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좋다. 오히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이 책을 읽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평소에 컴패션을 몰랐던 사람, 또 따라하면서 부끄러웠던 사람, 기분이 좋지 않았던 사람은 연습 중에도 잡념만 떠올랐을 것이다. 그래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반드시 배려를 느끼는 순간이 찾아온다. 어쩌면 나를 껴안는 행위가 어색할지도 모르겠다. 혐오감이나 위화감을 느껴도 괜찮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감각을 키우려면 내가 나를 아낀다고 느낄 만한 자세를 찾아야 한다. 다음 연습에서는 당신이 컴패션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자세를 찾아보겠다. 셀프 컴패션 사고로 행복을 찾다. 자비를 품은 이상적인 인물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그 말은 당신 자신에게서 비롯된 말이다. 상처 입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치유하는 힘은 당신 내부에 이미 잠재해 있었다. 그 힘이 바로 컴패션, 자비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상적인 인물의 성질이 자기 자신에게도 있다고 이미지화하고 자비를 품은 자신에게서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지 시도해본다. 그럼 셀프 컴패션 사고에 의한 치유를 체험해보자. 셀프 컴패션 사고의 포인트는 다음 5항목이다. 1. 감정을 받아들인다. 그런 생각을 했구나. 2. 그렇게 된 이유를 이해한다. 엄마가 너무 엄격했어. 3. 나를 인정한다. 애썼어. 할 만큼 했어. 4. 나의 강점에 주목한다. 여태껏 버텨낸 힘과 용기가 있어. 5. 긍정적인 마음.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 예전에 해본 적 있으니 이번에도 잘할 거야. 포인트별로 자비롭고 배려가 있고 친절한 이상적인 나라면 어떤 말을 건넬지 다음 사례에서 생각해보자. 전국 웅변대회에서 좌절한 씨. 대학 웅변동아리 부원인 씨는 D와 함께 전국대회 출전을 노리고 있다. 이번 학내 예선에서는 D가 대표로 선발되었고 C는 2위였다. 그런데 D가 대회를 며칠 앞두고 건강 문제로 사퇴하면서 C에게 출전 기회가 돌아왔다. 자신은 없었지만 친구와 가족의 지지에 힘입어 대회에 나가기로 했다. 대회 당일, 감기 기운 탓에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어서 불안했다. 막상 본 대회에서 청중을 눈앞에 두자 가슴이 요동치고 너무 떨려서 스피치에서 몇 번이나 버벅거렸다. 2번, 3번 강조해야 하는 부분을 깡그리 잊어버려서 망했어, 탈락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는 20명 중 10위. 이제까지의 노력을 생각하니 실망스러웠고 응원해준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어 부끄러웠다. 대회가 끝나고 선생님에게 고쳐야 할 부분을 지적당해 울적했지만 친구는 잘했어, 열심히 했잖아 라고 말해주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미안한 마음에 꾹 참고 고마워 라고 답했다. 며칠이 지나도 중요한 부분에서 실패한 자신의 한심함에 화가 나고 짜증이 치밀었다. 심지어 이럴 줄 알았으면 D가 나가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 출전 후보였던 친구가 괜히 미워지기까지 했다.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고 의욕도 없었다. 이제 자비를 품은 입장에서 C의 자기 비판적인 생각에 대해
컴패션이 넘치는 사고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상상해보자. 오른쪽 표는 시가 자비를 품은 자기 자신으로서 스스로에게 전하는 말의 예이다. 시는 이 연습을 통해 혼란스러웠던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초조했던 마음도 가라앉아 긍정적인 기분이 되었다. 엄격했던 부모의 말이 자신의 내면에서 계속 맴돌았음을 알아차리고 그 말에 거리를 두자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넬 수 있었다. 시의 자기 비판적인 생각 1. 내가 실패해서 모두가 실망했어. 스피치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눈치고 나도 이제 자신이 없어. 셀프 컴패션이 넘치는 생각. 모두가 인정해주면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냐. 이제까지 가족이나 친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안해했잖아. 선생님은 너를 꾸짖었어도 친구들은 따뜻한 말을 건네며 꼭 해야 할 말은 거의 다 발표했다고 알려줬어. 이번에는 대회 직전까지 빠듯하게 준비한 탓에 컨디션이 나빠져서 대회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빼먹었지. 몸이 안 좋으면 누구나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어. 다음에는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 문제 없을 거야. 시의 자기 비판적인 생각 2. 해봤는데 실패했으니 쓸모없는 인간이야. 셀프 컴패션이 넘치는 생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가. 부모님은 너에게 쓸모없어라는 말을 자주 했으니까 바로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올랐겠지. 근데 그건 진실이 아니야. 시도만으로도 무척 귀중한 경험이야. 너에게는 용기와 인내심이 있어. 이제껏 그렇게 목표를 달성했잖아. 시의 자기 비판적인 생각 3. 엄격했던 부모님이 도대체 어쩔 셈이니 못할 거라고 얘기했잖니 라고 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셀프 컴패션이 넘치는 생각. 이런 장면이 떠오르면 마음이 괴로워져. 하지만 이제 어른이니까 네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 어릴 적 일로 나를 상처 입힐 필요는 없어. 지금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고 스스로를 안아줄 수도 있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응원해준 사람들도 분명 이해해줄 거야. 정말로 잘했어. 부모와 자식 사이, 인간관계에서 받은 과거의 상처는 이렇듯 스르르 풀어지기도 하지만 시간을 들여 차분히 컴패션을 실천해야 하는 케이스도 있다. 다음 단계는 자신의 비판적인 생각에 대해 자비로운 자기 자신에게서 친절한 말을 전해 듣는 연습이다. 매우 자비롭고 배려가 있으며 친절한 이상적인 자기 자신을 이미지로 그려보고 포인트별로 어떤 말을 걸어야 할지 시도해보자. 셀프 명상 12. 셀프 컴패션 사고 1. 자세를 정돈하고 눈을 감고서 호흡 명상부터 시작한다.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짓고 숨을 내쉬며 생각을 내려놓는다. 안도감을 느끼는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실천해도 좋다. 2. 오감을 모두 동원하여 이상적인 자신을 되도록 상세하게 이미지화한다. 배려가 있는 이상적인 인물이 갖는 특징을 자기 자신이 가졌다고 상상해보자. 당신 자신이 강하고 자상하고 따뜻한 인물이라고 상상한다. 당신 자신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다. 나이나 외모는 자유롭게 상상해도 좋다. 3. 오감의 변화를 느껴본다. 실제로 미소를 띄어 자애로운 표정을 지어보고 자기 자신이 차분히 부드럽게 말하는 이미지를 그리며 커다란 친절을 나에게 보낸다. 만약 불안이나 슬픔을 느꼈다면 호흡 명상으로 돌아가 나쁜 이미지를 지우고 안정을 되찾은 다음
배려가 있는 이상적인 자신을 이미지로 그린다. 4. 여기까지 그려졌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5. 자기 비판으로 위축된 자신을 이미지화한다. 몇 개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받아들여 나간다. 6. 위축된 자신에게 이상적인 자신이 천천히 친절하게 배려하며 말을 건넨다. 당신의 생각, 감정을 알아준다. 불안, 우울, 분노 등 각각의 감정에 배려심이 깃든 생각을 말해준다. 7. 친절이나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만져보아도 좋다. 토닥토닥 해보고 쓰다듬어도 보고 안아보기도 한다. 8. 이상적인 나는 어떤 말로 당신에게 배려와 친절을 전하려고 할까? 9. 그 말 하나하나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보자. 그리고 오감의 변화를 알아차린다. 어떤 감각이어도 좋으니 살포시 마음에 담아둔다. 10. 자기 비판으로 힘들었던 자신이 충분히 치유되었다는 느낌이 들면 마지막으로 꽉 안아주고 다음에 또 보자 말하며 인사한다. 11. 천천히 눈을 뜨고 이 연습을 마친다. 어떠했는가? 사고의 과정을 줬고 각자에게 컴패션을 보냄으로써 이제까지의 연습과 다른 관점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배려가 깃든 생각이 떠올랐을 때 적어두면 다음에 또 비슷한 일로 힘들 때 쓸모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써두면 언제든 다시 읽어볼 수 있다. 게다가 편지를 쓰면서 보다 깊은 자기 이해를 얻기도 한다. 나에게 배려의 편지를 쓰다. 여기서는 자비를 품은 이상적인 자기 자신이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나에게 편지를 쓰는 연습을 해보겠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수용해줄 것 같은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자신 또는 다른 인물을 상상해보자. 당신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전부 이해해줄 것 같은 인물을 상상하고 그 인물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본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 인물은 당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당신에게 친절하며 당신을 허용한다. 그 인물은 지혜로워서 당신 인생의 자취와 인생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이 지금 현재의 당신 자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했다는 점을 이해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좋지 않은 점은 당신 혼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당신의 유전자, 가정사, 양육 환경 등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당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 셀프 명상 13. 컴패션 레터. 이제 앞에서 상상한 이상적인 나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쓸모없고 부족한 점에 대해 당신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자. 무조건적인 배려를 가진 인물은 당신의 결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 인물은 당신이 특히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비판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사려 깊은 배려심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 인물은 당신이 강점도 약점도 지닌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그 인물은 당신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점과 당신의 배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어떤 식으로 연관지을까? 만약 그 인물이 당신에게 조언한다면 어떤 단어를 쓸까? 그 인물의 관점에서 편지를 쓸 때는 그 인물이 당신을 수용하고 있고 친절하며 배려 있는 마음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의 행복을 바란다는 점을 편지에서 확실히 표현해보자. 여기서 편지의 예를 소개하겠다. 손편지보다 이메일과 문자에 익숙한 요즘.
스스로에게 손편지를 써보는 일은 무척 새롭고 또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나에게 응원의 편지를 보내며 따뜻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책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새벽 1시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